네, 양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수업. 오늘은 한국의 근대사 부분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한번 총 복습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한국 근대사가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도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따로 외우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1863년은 어떤 해냐? 바로 조선의 새로운 왕 고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사실 고종 전의 왕 철종은요, 후사, 즉 아들이 없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족 중에 한 명을 다음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게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죠.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호칭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아버지인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고종의 경우와 같이 왕의 대가 끊겨서 왕족 중에 왕을 즉위시키는 경우 이러한 대원군이 존재할 수 있었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요,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혼란했었고, 국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진출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도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책을 실시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 안정책을 실시합니다. 왕권 강화책의 대표적으로는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 등이 있고요. 민생 안정책으로는 후포제나 사창제 실시 등이 있습니다. 유명한 서원 철폐 같은 정책들은 사실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서양 세력의 진출을 차단하는 외교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요 사건의 앞글자만 따서 병제, 병오, 신척 이렇게 외우는데요. 병은 병인박해, 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다시 병은 병인 양류, 그리고 오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은 신미양류, 그리고 척은 척화비 건립입니다.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발생을 했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미양요의 결과 척화비를 건립을 해서 서양과의 통상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거의 10년간 조선을 통치하다가 최익현의 독기상소를 계기로 하야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이제 고종이 그의 아내 명성황후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선은 개항을 하게 돼요.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약간은 억지스러운, 아니 많이 억지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강압에 못 이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개항을 했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 1882년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구식군인의 반란 사건이었는데 이 개화 정책의 추진 일환으로 정부가 설치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 얘네들과 구식군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자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식군인들의 밀린 월급을 1개월치만 먼저 주게 되는데 그 월급이었던 쌀에 반 이상이 모래나 겨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란, 이모군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편 개화정책의 추진이 너무 느리다. 개화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도 있었습니다. 1884년 급진계합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개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개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온건계합파, 빨리 하자라고 하는 급진계합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급진계합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온건계합파에 반발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럼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1894년은 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바로 민중들의 대규모 봉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하는데요. 1차 봉기는 보국안민, 즉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라고 하는 보국안민을 구호로 내세워서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 주장했던 거는 이제 국내 정치의 모순들을 해결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정치 기강을 바로 세우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1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1차 봉기가 일어나자 이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어느 정도 달래면서 개혁을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가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의 설치와 그리고 정부의 개혁기구인 교정청의 설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와 농민들이 합심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는데 일본군이 껴들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교정청을 폐지시키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혁을 실시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일본군의 타도를 외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1894년은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유력한 관료, 최후의 영의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갑오 을미개혁이 추진이 되어 신분제 폐지 등 다양한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한 근대개혁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학농민운동을 할 때 일본군이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갑오 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갑오 을미개혁은요,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그랬고, 이것에 불만을 가진 일본이 낭인을 동원을 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이 중지가 돼요.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종은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요, 당연하게도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권리, 이권들을 침략하기 시작을 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던 이 고종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러시아에게 하나의 이권, 예를 들어 삼림체벌권을 부여한다면 그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다른 열강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이권들을 부여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영국, 러시아, 독일 등등의 여러 강대국에게 우리나라의 많은 권리, 이권들을 빼앗기게 돼요. 이런 것에 반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있어요. 1896년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운동 등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주로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개혁과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해 나갔어요. 한편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던 고종은 1897년 지금의 덕수궁, 당시의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 칭호를 사용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게 돼요. 서양식의 황제 체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헌법을 만들고 다양한 군사, 경제적 개혁을 실시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 일본의 이권 침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무개혁도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한반도를 두고 대한제국을 두고 가장 경쟁했던 두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었습니다. 이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풍자화도 있어요. 왼쪽에 일본과 오른쪽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끈으로 묶어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당기고 있는 풍자화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 영국 등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권을 침탈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인데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5명의 매국노와 일본이 군인을 동원을 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고종은 이러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특별사절단을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고소하려 그러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조차 못하고 이에 상심한 이주는 권총 자결로서 을사조약의 부당함,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을 계기로요. 고종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요. 결국 1910년 이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하고 우리나라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대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우리 한반도 침탈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당시에 거의 일본 정치 서열 1, 2위를 다투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사살을 했고요. 장인한 전명훈 의사도 있습니다. 장인한 전명훈 의사는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미국인 스티븐스 외교 고문을 사살을 했고, 이재명 의사는요 군밤장수로 위장을 해서 명동성당 앞에서 매국노, 을사오적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찌르죠. 하지만 이완용은 살아났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 일과 관련을 해서 사형 선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의 명동의 5, 600억 정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집안의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기르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회영은 나중에 일본에 잡혀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죠. 그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의병 그리고 민중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서 대항을 했고 결국 우리나라가 국권이 빼앗기는 걸 막지는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독립군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근대사 흐름을 간단하게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